일본 정부가 다시 엔고로 방향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있을 텐데 그런 힘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일본의 펀더멘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면 엔화는 약세로 갈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기가 조금씩 살아난 건 맞아요. 살아난 건 맞는데 이때 일본의 통화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다음에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자그마치 일본 통화도 거의 10배 가까이 통화량이 본원 통화 발행액이 늘어납니다. 엔화의 발행액이. 정부 부채도 일본이 그렇게 정부 부채가 많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1990년대만 하더라도 한 40%대. 그다음에 2000년 들어와서 언제부터 많아졌냐 하면 2012년에 230%, 그다음에 지금 한 266% 되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게 바로 아베노믹스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디플레이션에서는 지금 탈출을 했는데 탈출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동안에 이 탈출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통화를 발행하고 재정적으로 국채를 많이 발행해가지고 너무 유동성이 많아진 거예요. 본질적으로 엔화의 가치가 시적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엔화 환율이 치솟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또한 이게 그렇다면은 기초체계력이라도 강하면 나중에 이게 반전을 시도할 수 있을 텐데, 즉 일본 정부가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다시 엔고로 방향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있을 텐데 그런 힘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일본의 펀더멘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 전에 지금 요 그래프를 한번 보죠. 요 그래프가 세계 4대 통화의 그 증감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팬데믹 이전 시기만 해도 중국의 위안화 발행액이 4대 통화 중에는 가장 많이 발행을 했었습니다. 중국이. 그런데 팬데믹 사태 때 다른 나라들은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발행했어요. 근데 중국은 제로 봉쇄 정책을 쓰면서 이때 돈을 발행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유통됐던 위안화가 오히려 이제는 유로화나 달러에 비하면은 발행량, 유통량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지만 중국은 인플레이션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지금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통화 정책도 미국과 정반대로 갈 수 있었던 게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렸지만 중국은 이렇게 계속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긴 게 이때 통화량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도 중국은 경기 부양이나 대외 경제 정책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금리를 내린다거나 그 유동성을 올린다거나.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달러하고 엔화를 보면 지금 엔화가 지금 5조 달러 규모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많이 긴축을 해서 한 7조 2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미국하고 비교를 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 달러가 7조 2천억 달러인데 엔화가 5조 달러라는 건 정말 일본이 엄청난 엔화를 발행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를 보더라도 일본이 지금 266%인데 이게 1,300조 원이라는데 지방자치단체 채무를 합하면 이거보다 더 많거든요. 네. 단적으로 얘기해서 엔화 표시 자산이 엔화보다 2배는 지금 더 많아. 그러니까 엔화가 5조 풀렸다 그러면 국채로 발행된 엔화 표시 자산은 10조예요. 당연히 엔화 표시 자산도 이게 유동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그 엔화의 남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엔화 환율이 치솟아 올라가는 사실은 본질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일본 경제 펀더멘털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자세히 봐주시죠. 일본의 무역이 2010년 이후에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의 적자를 지금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추세가 지금 계속 마이너스를 지나서 밑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과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일본의 대외 순자산이 많기 때문에 자본소득으로 이거를 커버를 해서 경상수지는 나름대로 플러스에서 막아왔는데 이제는 경상수지조차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소득을 갖고도 이 무역수지 악화를 이제는 견뎌내지 못하고 돈 버는 게 더 적은 거야. 쓰는 거에 비해서. 네. 결국 이게 계속이 되면 아무리 큰 나라라도 이거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올 1분기 내용을 봐도 일본이 안 좋습니다. 우선 일본의 GDP가 올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네. 마이너스 1.8%. 수출도 올 1분기에 약 5.1%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장도 안 좋고 수출도 이렇게 감소하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보는 그 세계의 자산운용사들이나 헤지펀드나 벌쪽에 그렇게 많은 돈이 풀리고 게다가 이렇게 펀더멘털도 점점 안 좋아지니까 그들이 이제 욕심이 나는 거죠. 엔화는 앞으로도 계속 약해지겠구나. 여기를 공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지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지금 일본 증시가 계속 신고가 영역을 써나가고 있고 뭐 주가들이 막 급등을 하고 있고 이러한 뉴스를 보고 또 그런 지표들을 보고 있어서 일본 경제가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했었는데 펀더멘털은 오히려 빠지고 있군요. 그게 한마디로 유동성장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돈을 저렇게 많이 푸니까 결국은 유동성장세가 이 자산시장은 받쳐주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일본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죠. 네, 그러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달러 인덱스 강세에 위축되는 일본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달러 인덱스라는 게 이게 그렇게 객관적인 지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는 6개국 통화에 대한 상대평가인데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게 유로화입니다. 유로화의 비중이 57%가 넘기 때문에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는 달러와 유로화 간의 어떠한 그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유럽이 경제 성장률에서 미국보다 못하고 그 다음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유로화의 가치는 달러에 비해서 약하게 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앞으로도 강하게 갈 거예요. 그런데 이 달러 인덱스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피해를 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달러 인덱스하고 우리 그 원화 환율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데 네. 그거는 오히려 이게 달러와 유로화의 관계에 치중되어 있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일본이 앞으로도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면 엔화는 약세로 갈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크게 변할 것 같지 않고 또 하나는 앞으로 트럼프가 집권했을 적에는 금리가 상승한다는 전망이 지금 대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이 또한 엔화에는 악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바라는 거는 어떻게든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빨리빨리 올려가지고 자기네들하고의 금리 격차를 좀 줄이면 그 엔화 이 환율의 상승을 좀 누그러뜨리지 않을까라는 그 희망 요인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제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보냐면 트럼프가 공경연히 얘기하는 게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중국 관세를 자그마치 60%
아니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우방국한테도 일률적으로 10% 부가관세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가 올릴 수뿐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재정 팽창 정책을 트럼프도 들어와서 바이든 못지않게 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채 공급이 과잉되기 때문에 이건 국채 시장에서 당연히 시중금리를 끌어올릴 거예요. 이 모든 게 엔화로서는 이제 악재가 되는 거죠. 네. 미국 금리가 높다는 게. 그다음에 이렇게 엔화 약세 기조가 이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10년물 국채의 그 YCC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본 정부는 YCC의 완화나 포기를 선택할 겁니다. 근데 포기는 못하고 아마 완화를 하면서 지금의 1%를 뭐 1.25%나 1.5%뭐 이 정도로 이제 앞으로 이제 올리겠는데 이 과정에서 잘못하면은 이 본물이 터질 수 있어요. 계속 헤지펀드들이 여기에 지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지금 기준금리를 건드리는 것도 10년물 YCC 정책을 건드리는 것도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어떻게 하든지 조금씩 변화를 줘가지고 한 0.1%씩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상황을 막아보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해가지고서는 현 상황을 막아내지 못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일본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 통화정책, 재정정책, 펀더멘트의 문제들이 이거를 개혁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래도 희망을 걸 수 있는데 개혁이나 개선의 가능성이 이게 다 희박해. 일본이 힘차게 뭐 어떤 반전을 꾀할 만한 정책을 내놓기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쉽지 않아서 일본의 운식폭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저의 끝이 잘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일본의 신용평가가 강등당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신용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보다도 일본이 저 한참 미칩니다. 신용평가 자체가. A+. 예. 그런데 지금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쌓이고 그 펀더멘털이 계속 약화되고 이러면은 신용평가 회사들도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하려고 들 거거든. 그렇죠. 일본한테.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저리의 그 일본 기업들이 좀비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일본 금리가 워낙 싸니까 싼 금리로 버티는 기업들이 네. 많은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 사회 경제에 이제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신용평가사들이 일본의 신용등급을 건드리면은 이때도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들어와서 재밌는 거는 그 막강하던 그 일본 수출이 이제는 우리하고 경쟁 단계에 들어왔고 1분기에는 3% 차이뿐이 안 났어요. 그만큼 우리가 쫓아갔어요. 1월 달하고 5월 달은 우리가 앞섰어요. 그래서 올 연말쯤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수출 규모가요? 네, 수출 규모가. 엄청나네 우리가. 네. 우리도 잘한 거 있으니까 걔네가 너무 반도체나 우리가 자동차 수출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일본이 우리한테도 처질 정도로 이렇게까지 이제 몰락했다고 그럴까? 올 연말에 일본의 엔화가 지금보다 더 치솟으면은 달러 기준으로는 우리가 앞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봐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게 가셔야되면은 세계가 또 어떻게 보겠어 또 세계 그러지 않아도 지금 엔화에 베팅하려고 했던 투자은행들이나 이런 경우들이 일본을 정말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거지. 한국한테도 잡혔다라고. 그 다음에는 헤지펀드의 엔화 공격이 무서운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헤지펀드들이 역노가 콜 옵션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본 엔화 환율이 다시 치솟을 것에 지금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이 옵션 계약은 그 엔화 환율이 치솟으면은 큰 수익을 이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팅을 해놓고 헤지펀드들은 또 어떻게 공격하냐 하면
일본 외환 시장을 직접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론상 헤지펀드는 무한대의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이론을 보면 헤지펀드들이 보통 돈을 가지고 나올 때 미국 국채를 갖고 나옵니다. 달러 대신. 예를 들어서 1억 달러 상당의 미국 국채를 갖고 나왔다고 치면 이걸 일본 은행에 집어넣고 일본 엔화를 대출을 받아. 그리고 이 대출받은 엔화로 달러를 계속 사. 그리고 그 산 달러로 다시 미국 국채를 사서 그걸 또 담보로 집어넣어서 일본 엔화를 받아.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달러를 사고 이게 무한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갖고 있던 1억 달러를 가지고 이거를 계속 돌리니까는 무한정으로 공격이 사실은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대출 이자 정도만 손해를 보지 근본적으로 헤지펀드들이 큰 손해를 안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러다가 엔화가 계속 치솟으면 거기에 대한 환차익은 또 엄청나게 얻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이 일본 돈의 가치가 없어지면은 실질적으로는 더 적은 금액을 갚아야 되니까 그만큼 환차익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콜옵션에 베팅한 데에서도 그 파생 상품에서도 이익이 나오지만 이 엔화를 공격하면서도 계속 환차액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는 사실은 일본이 미국하고 무제한 통화 수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금융위기나 특별한 위기까지 치달지는 않을 테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격에는 계속해서 일본의 국부의 그 손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견뎌낸다 하더라도 민간 사이드가 이거를 견뎌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170엔이나 180엔을 넘었으면 그때는 순식간에 200엔도 뚫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금융위기야. 우리가 IMF 사태 때 800원, 1,400원 갔다가 2,000원 갔듯이 얘네들이 또 얼마 전에 100엔이었었거든. 한 3년 전에. 네. 100엔이었다. 지금 160엔 했다. 170, 180, 뭐 200 간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의 금융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 수합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러한 그 IMF 사태나 이런 건 오지는 않겠지만 민간 사이드에서는 타격을 입어가지고 그들이 그거를 추스르는 과정에서 대외에 나가 있는 그들의 자산을 폐기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자본시장이 다시 흔들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나가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거기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들어간 자금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만약 일본으로 회귀된다 그러면 세계 전체 자산시장이 큰 타격을 보게 될 겁니다. 우선 여기 보이는 표만 하더라도 미국 채권과 주식시장의 7.3%가 일본 자본이야. 프랑스 같은 경우는 7.5%, 네덜란드는 9.5%, 호주는 8.3%. 이렇게 많은 엔화 자산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데 여기에 엔화 자산의 요동을 치면은 좀 세계 자산 시장에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 만약 이러한 위기가 닥치게 된다면 다른 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근본적으로 제일 먼저 미국 국제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겁니다. 네. 결국은. 그러면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당연히 달러 인덱스도 같이 쫓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다 같이 타격을 받아요. 응? 미국의 시중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자산 시장이 한번 크게 유동을 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엔저가 극성을 부리면 일단 우리 수출 시장은 타격을 받습니다. 네. 그 가장 경쟁이 두 나라 간에 심한 게 수출 시장인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엔화 가치가 싸지면 한마디로 일본 자동차나 이런 게 우리 자동차보다 훨씬 싸게 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타격을 받을 수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일본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환율도 같이 쫓아서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저게 170, 180 된다 그러면 우리도 잘못하면 1,400, 1,500 이렇게 휩쓸려 갈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이제 문제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자산 시장에는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대체 자산 시장에는 오히려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엔화의 화폐 가치가 요동을 쳐서 법정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것의 대체 자산 격인 국제 원자재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제 금값이나 은값은 많이 올라갈 텐데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금값보다 은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리고 이러한 대체 자산이 움직이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도 이제 같이 덩달아 금과 은과 같이 이렇게 치솟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아, 요즘 뭐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쪽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투자하시는 분들 좀 걱정을 많이 하던데 어쨌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 위기 상황, 우리가 다 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이유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예. 막상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또 금융시장에 던져지는 그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환율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일본의 대응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예, 좀 유심히 좀 살펴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일본 경제 상황, 그 다음에 환율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좀 짚어봤고요.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차분하게 공부하시면서 일본의 그 앞으로의 그 행보가 어떤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잘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도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홍익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